아버지가 의식이 없다고 믿었던 병실. 하지만 자식들이 계산기를 꺼낸 순간 그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자식들은 뉴스에서 상상도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울 중심가의 한 대형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오후 3시 평소라면 면회객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3층 중환자실 311호 앞은 유독 조용했죠.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섭니다. 김철수 48살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뒤이어 화려한 브랜드백을 든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데 바로 둘째 딸 김영이었죠. 마지막으로 캐주얼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문을 닫으며 들어오니 막내 아들 김민수였습니다. 침대에는 70대 후반의 노인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김정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며 각종 의료기기들이 그의 생명을 연결하고 있었죠. 아버지, 정말 의식이 없는 거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그렇다고 했잖아. 뇌출혈로 쓰러진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언제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했어. 영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병실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그리고 철수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보험 증서들이야. 생명보험, 실비보험, 연금보험까지 전부 정리해봤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애석함보다는 계산적인 톤이 배어 있었죠. 얼마나 되는데? 영희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대략 3억 정도 될 것 같아. 집과 상가 임대료 수입까지 합치면 5억은 넘을 거야. 민수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럼 우리 셋이서 나누면 1억씩은 될 거야.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호의 아내 박순덕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70살의 그녀는 지난 사흘 밤을 병원에서 지새우며 남편을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순덕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영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으셨대. 하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라고. 순덕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철수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아버지가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르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민수가 거들었어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자식들은 보험금 계산에만 열중해 있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순덕만이 남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간병인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덕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오늘 아이들이 한 말 다 들었죠? 정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료진들은 그가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고 했지만 사실 그의 청각은 살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보험금을 계산하며 나누는 대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들었던 겁니다. 당신, 많이 속상하시죠? 순덕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호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40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수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울던 날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해줬던 기억. 영희가 결혼할 때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상가 하나를 팔았던 일. 민수가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릴 때 무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려줬던 순간들 말이죠. 다음 날 오전 담당의 이재훈 박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순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어제 자식분들께서 여쭤보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네, 박사님. 환자분의 뇌파 검사 결과를 보면 의식은 없지만 청각 반응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주변 소리를 들을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분들과 대화할 때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오후 세 남매가 다시 병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통장이랑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철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순덕이 당황하며 반문했어요. 병원비 결제하려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절차도 미리 준비해둬야 하고요. 영희가 차분하게 설명했죠. 민수가 아버지의 침대 옆에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정호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빨라지자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환자분이 흥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순덕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를 말이에요. 그날 밤 순덕은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알아요. 당신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였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정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경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간병하던 순덕이 가장 먼저 알아챘죠. 여보, 깨어나셨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관삽관으로 인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순덕이 급히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곧 의료진이 달려왔고 이재훈 박사가 정호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소식은 금세 자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철수가 회사 회의를 중단하고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영희와 민수도 연달아 병실로 들어섰죠.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철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걱정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영희도 눈물을 닦으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민수는 아예 무릎을 꿇고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정호는 자식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보험금을 계산하며 나눠 가질 생각을 하던 바로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자식들인 양 연기하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 괜찮으시니까 안심이에요.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철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병원비 걱정도 마세요. 저희가 다 부담할 테니까요. 영희가 거들었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이마에 키스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정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그에게는 더욱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얼굴을 다 본 후에 보는 가짜 얼굴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정우는 순덕에게 손짓으로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글은 쓸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야겠소. 순덕이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다시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얼굴을 봤소.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소. 하지만 여보, 당신은 아직 치료를 받아야 해요. 어떻게? 정우가 순덕의 손을 꽉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순덕은 남편과 함께 산 40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항상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결정을 내리는 법이 없었죠. 만약 그가 떠나자고 한다면 분명 깊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일 거였습니다. 알겠어요, 여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정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순덕의 손을 2번 꽉 눌렀습니다. 그것은 고맙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두 노부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5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순덕은 남편이 적어준 메모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의식이 돌아온 후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신기해할 정도였죠. 오늘 오후에 퇴원 수속을 밟겠소. 집에서 요양하겠다고 하시오. 정우가 어젯밤 적어준 글귀였습니다. 순덕은 남편의 결단력에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메모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를 정리하시오. 부동산도 처분할 준비를 해두시오. 여보,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글을 적었어요. 저 아이들은 내가 만든 인간이 아니오.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겠소. 오전 10시 이재훈 박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박사님, 집에서 요양하면 안 될까요? 남편이 병원보다는 집이 편하다고 해서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간병이 가능하긴 하지만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며칠은 더 입원해 계시는 게. 그때 정우가 펜을 들어 종이에 적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제발. 박사는 환자의 의지를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그럼 오늘 오후에 퇴원 수속을 도와드리죠. 다만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는 받으셔야 해요. 오후 2시 순덕은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적금과 예금을 모두 해지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사실 정우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아두었거든요. 사모님,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순덕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오후 4시 정우는 공식적으로 퇴원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는 병원 로비를 지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그곳에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곳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두 부부는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어요.
정우는 컴퓨터를 켜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집과 상가를 모두 매물로 내놓겠다고 했죠. 사장님, 금매로 내놓으시는 건가요? 조금 낮춰도 괜찮으시고요? 공인중개사가 물었습니다. 네,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날 저녁 7시 철수가 퇴근 후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갑자기 퇴원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응, 집이 편해서. 정우가 짧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철수가 걱정스러운 척 말했어요. 정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 보험금을 계산하던 그 아들이 지금은 효자 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철수가 다정하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집이 조용해졌어요. 정우와 순떡은 마침내 진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최소한으로 챙기고 중요한 서류들만 가방에 넣었어요. 여보, 정말 후회 없으세요? 순덕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는 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것뿐이요. 정우가 슬픈 표정으로 답했어요. 새벽 4시 두 노부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40년간 살았던 집, 아이들과 함께했던 모든 추억을 뒤로 한 채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9시 영희가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 전화는 계속 통화 중 신호만 울렸어요. 휴대폰으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 영희가 혼잣말했어요. 오전 11시 철수가 점심 약속 전에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여분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철수가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편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죠. 아이들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발견한 철수는 급히 영희와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뭐, 집에 아무도 없다고? 영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그런데 편지가 하나 있어. 우리한테 쓴 것 같은데. 1시간 후 세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철수, 영희, 민수에게.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멀리 떠나 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병원에서 너희들이 나눈 대화를 모두 들었다. 보험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나눠 가질지, 그 모든 계산들을 말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길을 걷기로 했다. 찾으려 하지 마라.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마라. 마이너스 아버지가. 세 남매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우리 대화를 들었다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의식이 없다고 했잖아. 철수가 소리쳤어요. 그럼 지금 어디 계신 거야? 아버지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철수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어요. 번호를 바꾸신 것 같아.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세 남매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내려고 했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우와 순떡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댁 부모님께서 집과 상가를 모두 매도 처리하셨는데 잔금 정산이 끝났다고 연락드려요. 뭐라고요? 언제 그런 일이? 철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한 달 전에 계약하셨고 어제 잔금까지 모두 받으셨어요. 아, 그리고 매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셨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은 철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김정호 씨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는데 상속 재산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적혀 있네요. 세 남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단 한 푼도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한 거지?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특히 명절이 되면 더욱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민수는 혼자 원룸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별로 관심도 없이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한 작은 마을에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여전히 치킨만 뜯고 있었어요. 이 마을에 사시는 김정호, 박순덕 부부께서 전 재산을 기부하여 마을 도서관과 어린이 장학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정호, 박순덕이라는 이름이 귀에 확 들어왔거든요. 화면에는 시골 마을의 작은 도서관 앞에 서 있는 노부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비록 1년이 지나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텔레비전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김정호 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곳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부부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마을 아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속 정호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필요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돈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순덕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마을 아이들이 정말 예쁘거든요. 우리 자식처럼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어서요. 민수는 급히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지금 당장 텔레비전 켜봐요. 지역 뉴스.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나왔어요. 뉴스에. 철수와 영희도 급히 뉴스를 시청했어요. 세 남매는 각자의 집에서 같은 화면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김정호 부부가 기부한 금액은 총 4억 원으로 이 돈으로 마을의 도서관을 신축하고 매년 1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억 원? 영희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유산이. 화면에는 마을 아이들이 새로 지어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우와 순덕이 아이들 곁에서 자상하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그 미소는 자식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정호가 말했습니다. 돈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쓸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난 후 세 남매는 각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이 자신들 대신 다른 아이들을 진짜 자식처럼 여기며 살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철수가 가장 먼저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오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우리랑 있을 때보다 훨씬. 민수도 통화에 합류했습니다. 형, 누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 봐요. 사과드려야 해요. 하지만 그들이 하동으로 내려가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뉴스를 본 지 사흘 후 세 남매는 마침내 하동으로 향했습니다. 철수가 운전하는 차 안은 내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각자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말 용서해 주실까?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게 아니야. 철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하동에 도착한 세 남매는 마을 이장님께 김정우 부부의 집을 물어봤습니다. 이장님은 반가워하며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아, 정우 할아버지네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마을에 와서 온갖 좋은 일만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자식들 얘기는 안 하시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딱히 들어본 적은 없네요. 두 분이서 조용히 지내세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한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채소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고 대문 앞에는 김정우 박순덕이라고 적힌 작은 문패가 걸려 있었어요.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계세요? 한참 후에 순덕이 문을 열었어요. 아들의 모습을 본 순덕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어머니,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순덕이 조용히 말했어요. 집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정우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들어오자 놀라지도 않고 담담하게 바라봤어요. 아버지, 철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희와 민수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왔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용서? 정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게 용서인가? 세 남매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계속 말했어요. 너희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상처받은 이유를. 아버지, 돈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돈으로만 봤다는 것도 아니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슬펐던 건 너희 마음속에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순덕이 조용히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어요. 그리고 자식들 앞에 찻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부모가 되어봐라. 그러면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어머니, 저희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너희들에게 주려고 써둔 거야.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읽어도 돼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우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철수, 영희, 민수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도 너희는 진짜로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다. 너희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것이지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이곳에서 마을 아이들을 돌보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 아이들이 나를 할아버지로 사랑해주기 때문이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서 받고 싶었던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너희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리고 너희 자식들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물려주어라.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난 세 남매는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세 남매의 울음소리만이 작은 한옥집을 채웠어요. 정우와 순덕은 말없이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아버지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인간도 아니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민수야.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다행이다. 철수가 아버지 앞으로 기어가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실까요? 돌아가서 제대로 살아라.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족들을 사랑하고 너희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해주지 못한 진짜 사랑을 줘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 서울로 안 올라오실 건가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여기가 좋단다. 여기 아이들이 우리를 진짜로 필요로 하거든.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왔어요. 마을 아이들 5명이 뛰어들어왔어요. 정우와 순덕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숙제 다 했어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 보실래요? 남자아이가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정우와 순덕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에는 진짜 조부모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얘들아, 인사드려라. 할아버지의 자식들이야. 순덕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철수, 영희,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표정, 그것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사랑과 똑같았거든요. 우리가 저런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아이가 정우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분들도 할아버지 가족이에요? 응, 그렇단다. 정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그럼 저희랑 같이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네요. 아이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 남매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을 이제서야 제대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세 남매는 작별 인사를 준비했어요.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이제 돌아갈게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잘 가거라. 그리고 정우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명절 때 되면 가끔 안부 전화 정도는 해도 좋다. 세 남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전화드려도 돼요? 영희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너희도 내 자식이니까. 정우가 잔잔하게 웃었어요. 차에 올라타기 전 민수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진짜로 사람답게 살아가거라. 차가 출발하며 마을을 벗어날 때 세 남매는 뒤돌아봤어요. 정우와 순덕이 마을 아이들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정말 바보였구나.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영희가 답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서울로 돌아가는 길, 세 남매는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약속했어요. 돈이 아닌 사랑으로,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기로 말이죠. 그리고 정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주는 마음입니다. 병실에서 계산기를 꺼낸 자식들, 그들이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의 진심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오늘도 감동 인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